교통통신의 발달과 서비스업의 변화, 문제 해설 시작할게요. 자, 이제 문제 해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문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친구들은 문제 해설을 보더라도 여기에 필기가 별로 안 돼요. 흔적이 별로 안 남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심히 받아 쓴다고 마치 복사기처럼 쓴 내용 또 쓰고 쓴 내용 또 쓴다 그래가지고 그게 내 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해설을 본다는 건 문제를 먼저 읽어보고, 물론 이제 내용 설명을 한번 들은 다음에, 강의를 들은 다음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나름대로 복습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러고도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 문제 해설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문제 해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아요. 이건 내가 되게 어렵게 풀었는데 혹시 이걸 되게 좀 더 간략하게 명료하게 쉽게 푸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나는 약간 답을 알긴 알겠는데 뭔가 조금 뚜렷하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지리 전문가인 이런 교사는, 여기서 선생님이죠.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가? 다른 사람의 그런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 더 알고 싶은 거, 그런 걸 딱 알기 때문에 그 부분만 골라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펜 들고 뭔가 필기할 준비가 돼 있다면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더 늦기 전에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어떤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만 올바르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응원할게요. 자, 1번. 그래프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 변화를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가나로 변할 수 있는 조건으로 옳은 것은, 자, 최소 요구치와 재화의 도달 범위는 몇 가지 환경이 달라지면 그 범위가 변하는데, 먼저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인구 밀도, 그냥 보통 인구수라고 해도 좋아요. 같은 면적에서 인구수가 늘어나면 인구 밀도가 증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소득 수준, 소득이 높아지면 당연히 구매력, 소비도 많아질 테니까 소득 수준이라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구매력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줄어든다. 그 다음 재화의 도달 범위는 딱 한 가지,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넓어진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가를 봤더니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변화 전이나 변화 후나 뭐 그대로고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이렇게 시장에서부터 요만큼밖에 안 됐다가 요만큼으로 지금 늘어난 거죠. 아마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교통 발달. 그 다음 나는 그 반대로 재화의 도달 범위는 그대로인데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이렇게 줄어들었죠. 인구 밀도가 증가했거나 아니면 구매력이 상승했거나, 인구 밀도 증가가 이렇게 있네요. 소득 수준도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해당하는 건 2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자료는 가나 소매 업태에서 발생한 영수증의 일부이다.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그림의 A2에서 고른 것은 가나는 백화점, 편의점 중 하나임. 자, 우리가 편의점은 여러분들도 쉽게 자주 가는 것처럼 주로 일상용품을 구매하러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다른 소매 업체에 비해서 약간 싼 편이죠. 우리도 쉽게 구매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수증을 봤더니 얘가 1,000원을, 10,000원을 냈더니 5,800원을 거슬러 줬죠. 일단 물건들도 싸고요. 커피, 음료, 아이스크림. 그래서 이쪽이 편의점이 되겠네요. 편의점. 상대적으로 저차 중심지예요. 그 다음에 나는 화장품, 수영복, 바지. 그래서 바지 하나가 11만 원. 아무튼 그래서 총 합계가 20만 8천 원이 나왔네요. 여기는 백화점이 되겠죠. 백화점. 자, 문제에서는 편의점과 비교한 백화점, 고차 중심지의 특징을 물어봤으니까 상점 간 평균 거리는 멀다.
백화점은 숫자가 적은 만큼 백화점끼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 비율은 당연히 높다. 편의점은 사실 주로 걸어서 가지만, 그쵸? 근데 백화점은 뭐 걸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가용 많이 이용하고요. 그다음 최소 요구치는 당연히 얘가 크다. 그쵸?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냐면 얘가 이렇게 비교했더니 B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A, B 상거래 방식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뭐 앞에 내용 설명에 있는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온 거긴 한데 뭐 되게 쉽죠? 여기는 제조 공장에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차례차례 지나서 소비자한테 상품이 도착한다. 그런데 B는 중간 유통센터에서 뭐 도매상, 소매상 그런 거 없는 거죠. 유통센터, 뭐 커다란 물류 창고에서 곧바로 소비자한테 온다.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가지고, 자, 여러분들 뭐 온라인에서 뭐 물건 구입은 다 해봤을 텐데 뭐 혹시 안 해본 사람 있을까요? 선생님조차도 요즘은 자주 이용하니까요. 우리가 뭐 G마켓이나 아니면 쿠팡 같은 데서 어떤 물건을 검색하면 그런 매장이 쭉 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매장들에 우리가 주문을 하면 유통센터나 아니면 따로 있는 창고에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보통은 택배로 발송이 되죠. 얘는 온라인, 이쪽은 오프라인, 그렇게 구분하면 될 거예요. 자, A는 B보다 택배업 성장에 끼친 영향이 크다. X. 자, 그 다음에 A는 B보다 상거래 활동의 시간적 제약이 크다. 그쵸? 내가 직접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물건을 주문하는 건 뭐 주문이라는 것도 거의 없죠. 어쨌든 내가 직접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B는 A보다 판매자와 소비자 간 대면 접촉이 활발하다. 직접 얼굴 보는 게 대면이죠. 얼굴을 대하다. 얘는 X. B는 A보다 상품 구매를 위한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짧다. 여기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상거래는 그냥 내 손에서 핸드폰 가지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니은 리을 4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4번 문제는 좀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두세요. 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삼각형 좌표라고 불러요. 모양이 삼각형이죠. 그런데 이제 이 그래프가 언제 나오냐 이렇게 기다렸다가 좀 이 그래프 읽는 걸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약간 멍 때리다가 우리 두 단원 앞에서 자원 부분에서 이 그래프가 두 개나 나왔더라고요. 그때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안 했어요. 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지금 세계지리랑 한국지리랑 같이 촬영 중인데 비슷한 무렵에 세계지리에서 삼각형 좌표가 처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기서 세계지리에서는 꼼꼼하게 설명해 놓고 한국지리 할 때는 내가 삼각형 좌표 읽는 방법을 설명했지라고 하면서 그냥 곧바로 문제를 풀었어요. 미안해요. 자, 이제 그때 미처 몰랐던 친구들은 이거 보면서 좀 꼼꼼하게 기억 좀 해주세요. 어렵진 않아요. 물론 연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 되거든요. 자, 이런 삼각형 좌표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 단위를 봤더니 퍼센트죠. 퍼센트는 백분율, 100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삼각형이죠. 그래서 한 가지 값, 두 가지 값, 세 가지 값을 어쨌든 내가 읽고 나면 다 더해보세요. 다 더했더니 100%가 나오면 잘 읽은 거고요. 내가 잘못 읽으면 얘는 다른 값이 나와요. 자, 여기는 이제 0에서 100까지 돼 있지만 뭐 0부터 50 또는 50에서 100 그렇게 나오는 그래프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값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내가 잘 읽으면 3개를 더했을 때 합이 100%가 나온다. 됐죠?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의 값을 읽을 때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자, 그래서 삼각형 건물의 층수를 읽는다고 생각하고 값을 읽으면 역시 쉽게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한번 가의 값을 읽어볼게요.
하나를 정해가지고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1980년의 값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먼저 가부터 살펴보면 자 가를 봤더니 이쪽 변에서는 0부터 100까지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데 0층부터 100층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건물은 당연히 밑에 층이 넓잖아요.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약간 기형적인 건물도 있긴 있나?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건물을 선생님이 본 적은 없어서. 그래서 위로 갈수록 대체로 좁아지는데 삼각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형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과연 얘가 이제 몇 층에 있느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층수를 따져보면 가의 값은 얼마쯤 되냐면 좀 굵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잘못 그렸죠. 하지만 이렇게 그려보면 선생님은 1980년에 가의 값을 43 정도로 읽겠어요. 43. 우리가 뭐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읽을 걸 요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나의 값은 얼마냐면요. 나는 여기가 0이고 이쪽이 100이죠. 그래서 시험지를 이렇게 돌려봐도 되고요.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가 0층, 10층, 20층, 30층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층수를 읽으면 되겠죠. 몇 층 정도냐면 34층 정도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다는 0부터 100층까지 있는데 이쪽이 이렇게 넓으니까 그래서 0층, 10층 해가지고 이 값이 이렇게 와서 여기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는 얼마쯤 되냐면 23쯤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더하기 했더니 100이 나오나요? 그쵸? 놀랍게도 100이 딱 나오죠. 자, 놀라운 게 아니라 당연히 1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 중에 이걸 잘못 읽으면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1980년 값을 읽는데 가로 가려고 봤더니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서 대충 값을 써볼게요. 얘는 80이 가까우니까 그냥 80이라고 적을게요. 잘못 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건 안 되죠. 여기 너무 좁잖아요. 그리고 얘가 360도 3개의 값을 읽을 거니까 120도씩 이렇게 가는 건 알아요. 이렇게 가서 이제 여기를 읽는데 대략 60 정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번 잘못 읽으면 또 이렇게 가가지고 약 70 정도를 읽거든요. 이렇게 더해보면 지금 100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사실은 좀 비교적 정확하게 잘못 읽으면 합이 200이 나올 거예요. 근데 꼭 200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값에 따라서 뭐 150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100이 아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1980년 값 읽었으면 나머지 1970년도 이렇게 읽고 마찬가지 방향으로 가서 이렇게 여기를 읽으면 되니까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어려운 거 정말 하나도 없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가를 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의 값은 점점 층수가 높아져서 지금은 거의 80%를 차지하잖아요.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의 값은 이제 여기가 0층이니까 옛날에는 70년에는 비율이 거의 50 정도였으나 50층이었으나 점점 내려가가지고 지금은 뭐 한 4층, 5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4%, 5%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제 이렇게가 0층이고 이쪽으로 점점 층수가 높아지는데 자, 10 한 2, 3층이었다가 점점 층수가 높아져가지고 90년에는 28% 정도까지 높아졌어요. 그쵸? 그러다가 다시 층수가 낮아져서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은 그냥 이렇게 값을 읽을 줄 알면 그냥 명백하게 너무 쉽게 답이 보여요.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은 거의 없는 거 나아가 1차 산업이고요. 그 다음에 증가했다가 그리고 1등이 된 적은 없지만 증가했다가 비중이 줄어드는 거 얘가 2차 산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은 80% 가까이 되는 거 얘가 3차 산업이 되겠죠. 그리고 내용 설명에서 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강조했던 게 얘는 기준이 뭐 출하액이나 생산액이냐 그게 아니라 취업자 수 비율 또는 종사자 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 몇 번이냐면요. 가는 3차, 나는 1차, 다는 2차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자, 그래프는 가나 산업의
취업자 수가 많은 상위 5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산업으로 오른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잘 알고 뭐 노하우가 많고 뭐 내공이 쌓였으면 정답이 곧바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오답을 제외하면 정답이 남아요. 자, 우리가 가를 봤더니 일단 서울이 비중이 꽤 높죠. 얘가 2등인가 보네요.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거 보니까. 자, 서울이 2등인데 농림어업일리는 없죠. 농림어업일리는 없고,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뭐 경상북도가 1등이고 전라남도가 2등이고 경상남도 뭐 전라북도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제조업일리는 없어요. 특히 뭐 이렇게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공업단원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업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럼 남아있는 건 농림어업하고 여기 농림어업밖에 없네요. 그러면 이제 1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일 텐데, 자, 정보통신업이냐 얘가 제조업이냐. 자, 정보통신업이면 사실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잘 안 와닿긴 하지만 그래도 첨단 산업의 이미지가 좀 강하죠. 그쵸? 어떤 산업이니까. 그래서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정보니까 통신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대도시 지역이 또는 사람이 많이 몰려 사는 지역이 좀 비중이 높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쵸, 공업이잖아요. 그래서 꼭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이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뭐 보고 판단했냐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업이 높기가 좀 애매하죠. 그쵸? 그래서 얘는 제조업이라고 본 거예요. 제조업.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공업에서 뭐 부산, 인천, 경남, 뭐 경남은 뭐 꼼꼼하게 배운 건 아니지만 경남의 거제랑 뭐 창원이랑 남동임의 공업 지역이니까 충분히 공장이 많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공업으로 섬유를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서울 안에 공장이 많나? 근데 이제 이건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공장에 가는 일은 별로 없으니까 학생들이,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저기 동대문 그런 상가 근처에 가면 조그마한 옷 공장도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봉제라 그러거든요. 재봉틀로 뭔가 제작한다. 그런 봉제 공장들이 되게 많아요. 옷 같은 거 되게 많이 만들어요. 사람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의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구로 금천에도 어느 정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얘는 서울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정보통신업이 경남이 이렇게 뭐 부산이나 인천보다 많을 수는 없으니까 1번이 정답이다. 넘어갈게요. 자, 6번. 다음 자료의 가나 서비스업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서비스업은 수요 주체에 따라 가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수요 주체니까 주로 개인이 이용하는 소비자 서비스업이냐, 아니면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 본사가 주로 이용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냐, 그렇게 구분을 해요. 자, 갑의 일과표를 봤더니 서점하고 그 다음에 음식점,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죠. 그 다음에 을은 광고회사, 은행. 자, 은행은 뭐 개인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선생님이 내용 설명에서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당연히 은행이 기업한테 돈 많이 빌려주잖아요. 개인한테도 빌려주지만. 그래서 이건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생산자 서비스업이다. 그래서 비교를 한 거 답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나의 종사자 수 비율은 감소한다. X. 산업 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산업이 전문화될수록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율은 높아진다. 가는 나보다 전국 사업체 수가 많다. 맞죠? 음식 숙박업이 대표적인데 음식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쵸?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다. 자, 우리가 생산자 서비스업은 전문 지식을 주로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업체당 규모가 좀 큰 편이에요. 자, 여러분들 광고 기획사, 광고 회사랑 그 다음에 여기 음식점, 평범한 음식점 생각하시면 돼요. 대박나는 음식점 말고요. 당연히 이쪽이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더 많은 거죠. 옳은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높다.
지금 선생님 디귿을 거꾸로 설명했네요. 지금 실컷 설명을 옳게 해놓고 이걸 좀 옳다라고 표시했는데 당연히 틀렸죠. 자, 리을. 나는 가보다 기업과의 거래 비율이 높다.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니까, 성장이 된다. 생산활동을 지원하니까 당연히 옳은 설명이고요.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교통수단별 특성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기역 리을에서 고른 것은, 자,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와 특성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지하철과 기차를 구분하지 않고 철도라고 아마 구분을 하죠. 자, 우리가 운송비가 이렇게 있을 때, 거리가 제로일 때 기종점 비용을 보고 구분해도 되고요. 뭐 이거 외운 사람은 그냥 곧바로 쓰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이해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나씩 구분해 나가면 되죠.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아마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가 항공이고요. B는 얘가 쭉 올라가는 거니까 도로고요. 그 다음에 C는 철도고요. 그 다음에 D가 해운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옳은지 설명을 한번 보면, 대량 화물의 장거리 수송에 유리하다. 이건 해운에 대한 설명이고요. 기동성과 문전 연결성이 좋음, 도로교통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 다음 지형적 제약이 크지만 정시성이 우수하다. 자, 이건 철도 교통에 대한 특징이고요. 기상 조건의 제약이 매우 작음, 해운, 배는, 바다는 기상 조건의 제약이 큰 편이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이 옳은 설명이네요. 넘어갈게요. 자, 8번 문제. 그래프는 국내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AD 교통수단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D는 네 가지 중에 하나다. 여기 항공은 제시를 했네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뭐 여객을 외워도 좋고 화물을 외워도 좋고 뭐 둘 다 외우고 있어도 상관은 없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여객과 화물 독보적인 1등 A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B, C, D는 상대로 비율이 작으니까 확대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자, B는 여객은 2등이지만 화물은 거의 0이죠. 그래서 B가 지하철이에요. 지하철이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3은 여객이 3등, 그 다음에 화물도 3등이네요. 별다른 특징이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얘는 기차. 그 다음 D는 여객은 거의 다르지 않지만 화물은 2등이죠. 그래서 D는 해운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제일 적다기보다는 여객은 해운보다는 눈꼽만치 많고요. 그 다음에 화물은 제일 적은 항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분하고 나면 정답을 찾는 건 쉽겠죠? 쉬울 수밖에 없죠. A는 D보다 평균 수송 속도가 빠르다. 도로하고 해운하고 비교했더니 배가 제일 느리다 그랬었잖아요. 그 다음에 B는 A보다, 지하철은 기차보다 여기 도로. 지하철은 도로보다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다. X. 문전 연결성은 도로가 제일 유리하고요. 얘는 정거장의 수가 몇 개나 되느냐, 얼마나 많느냐, 그거 생각하면 된다 그랬었어요. 자, C는 B보다 평균 수송 거리가 멀다. C하고 B하고 비교해봤더니 기차가 지하철보다 더 평균적으로 멀리 간다. 기차는 도시와 도시 사이를, 그 다음에 지하철은 대도시 안에서, 물론 수도권은 도시 밖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울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 D는 C보다, 해운은 기차보다 정시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 X. 얘는 철도교통의 중요한 특징이었죠.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 실전 문제. 다음 글의 기역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업의 입지는 집가, 교통, 유동, 인구, 소비 행태 등의 영향을 받는다. 과거에는 일정 주기로 열리는 정기 시장이 대부분이었지만 5일장 같은 게 대표적인 정기 시장이었어요. 기역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매일 만나서 이 매일 부분이 틀렸죠. 정기라는 말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기간마다 그런 뜻이에요. X. 그 다음 니은은 인구 증가, 교통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등으로 정기 시장이 상설 시장으로 변하였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중심지가 유지된다.
자, 니은은 최소 요구치의 범위가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넓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정기시장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 3번 디귿 일상용품, 리을 전문 상품 보다 소비자의 평균 이동 거리가 멀다. X. 편의점은 날마다 가까운 거리 자주 가는 거죠. 미음 대형 아울렛 매장이나 자 대형 아울렛 매장은 대도시의 도심이 아니라 일단 넓은 매장이 필요하고요. 뭐 주차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형 아울렛 매장은 비싼 걸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싸게 많이 팔아서 이익을 얻는 거기 때문에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도심 지역에 있기는 좀 힘들고요. 보통은 도시의 주변 지역이나 아니면 교외 지역으로 나가기도 해요. 서울을 벗어나서 서울에서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큰 창고 같은 거 지어놓고 물건을 팔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또 X가 되겠네요. 5번 비읍에는 무점포 소매업의 성장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도시 외곽에 물류 창고 등이 들어서고 있다. 택배업이 발달하고 있다. 옳은 설명. 무점포 소매업. 2번 문제. 그래프는 내 소매업태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AD 소매업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D는 이것들 중에 하나이다. 자, 이 문제는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자, 우리 수능 특강에서 앞에서 우리가 뭐 백화점, 대형마트, 그 다음에 편의점, 그 다음에 무점포 소매업 네 가지 자료를 제시한 게 있어서 이거 그대로 가져와서 문제를 낸 거지만 얘는 그런 통계청 자료가 두 군데서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좀 다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편의점하고 무점포 소매업은 이걸 단순하게 외우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값이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요. 업체당 규모는 작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증가율은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라 그런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편의점은 야 얘는 되게 숫자가 많아. 편의점마다 거리는 되게 가까운 편이야. 늘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 구매 그러니까 무점포 소매업은 그냥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또는 컴퓨터라고 하는 조그만한 화면으로 세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몇 개나 있는지 이 회사가 규모가 큰지 작은지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건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는 학생들한테 단순 암기를 자꾸 강요해요. 물론 외울 거는 외워야 되겠지만 이런 걸 외우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되면 편의점이나 무점포 소매업 둘 중에 하나는 기호가 아니라 알려주거든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자, 물론 이 문제가 꼭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아쉬움이 조금 남죠. 자, 아무튼 무점포 소매업 말고 나머지 것부터 좀 금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업체 수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제일 적은 게 백화점이고요. B가 백화점. 그 다음에 백화점보다는 많지만 편의점이나 무점포 소매업보다는 훨씬 적은 거 D가 대형 마트고요. 그러면 이제 A하고 C는 뭐 사실 둘 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잖아요. 근데 더 많은 게 편의점이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게 얘가 무점포 소매업이에요. 무점포 소매업. 근데 이게 물론 차이를 보면 1.5배에 가깝긴 하지만 뭐 둘 다 많은 건데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점포 소매업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쵸? 그 다음 종사자 수는 이걸 바탕으로 그냥 정리하면 되죠. 백화점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가 그 다음 적고 편의점하고 대형 무점포 소매업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 다음에 매출액은 외워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점포 소매업이 제일 많다. 확실히 전자상거래, 모바일 쇼핑 그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제일 많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이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거 매출액을 기준으로 물어볼 수는 있겠네. 앞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온라인 거래 많이 한다. 택배 거래 많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고 무점포 소매업 구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자, 그다음에 매출액은 이건 이제 외운다기보다는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계청 안에서도 얘가 값이 좀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 순서를 외우기에는 조금 그래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대신 자, 백화점하고 대형마트하고 그 다음에 편의점하고 어떤 통계값을 가져오든 대형마트가 매출액이 제일 많다는 건 기억 좀 해두세요. 무점포 소매업 빼고 대형마트가 일단 아직까지는 제일 많다. 됐죠? 어쨌든 B는 백화점, C는 편의점이다. 자, 정답을 찾아보면은요. A는 B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자, 종사자당 매출액은 매출액을 종사자로 나누면 돼요. 자, A는 무점포 소매업이고 B는 백화점인데 근데 이제 굳이 계산해 보지 않더라도 매출액을 종사자로 이렇게 나누는데 얘는 뭐 상대적인 값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본다면 백화점은 종사자 수에 비해서 매출액이 몇 배나 많은 거죠. 그래서 기억은 설명이 잘못됐네요. 그 다음에 B는 C보다 고가 제품의 판매 비율이 높다. B는 백화점, C는 대형마트. 옳은 설명이네요. C는 D보다 아니죠. 대형마트입니다. C는 편의점이니까 뭐 맞는 설명이죠. 자, C는 D보다 자가용 승용차 이용 고객의 비율이 높다. 틀렸죠. 편의점을 뭐 자동차 타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집이랑 가까운 곳에 있는 자기가 생활하는 곳에 있는 편의점을 걸어서 가는 편이죠. 그 다음에 D는 A보다 구매 활동의 시공간적 제약이 크다. D는 얘가 대형마트, A는 무점포 소매업, 얘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거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니은 리을이 정답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됐죠? 자, 3번 문제. 그래프는 새 소매업태의 시도별 종사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A씨의 상대적 특성을 옳게 나타낸 것은 A씨는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중 하나임. 자, 구별하는 건 너무너무 쉽죠. 포인트는 의외의 곳에 숨어 있는데 가운데에 전국에 13,112명, 전국에 7만 명 정도, 전국에 16만 명 정도. 지금 종사자 수가 다른 거죠. 그것만 보고도 A가 백화점이구나, 얘는 대형마트구나, 그 다음에 얘는 편의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얘는 다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는데 A는 서울의 비중이 유난히 높죠. 자,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정도가 거주하는데 그거에 비했더니 더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뭔가 고차 중심지에 해당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좀 멀더라도 그 다음에 자주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서울까지 와서 이용하는구나. 백화점. 그에 비해서 대형마트하고 편의점은 그냥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있는 거 가는 거죠. 아무리 대형마트가 좋은 게 있더라도 정말 먼 데까지 가진 않는단 말이에요. 자주 가야 되니까. 일상용품을 주로 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 서울의 비율 이 정도면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같잖아요. 20%보다 조금 많거나 조금 적거나. 서울 안에도 대형마트는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B하고 C는 서울 가지고 구분하면 안 되고 그냥 전국에 있는 총 종사자 수를 보고서 구분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나타낸 거니까.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전국 사업체 수는 많음 적음 그냥 여기다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사업체 수가 제일 많은 건 C 편의점이고요. 그 다음은 대형마트고 그 다음에 백화점이 제일 적다 그랬죠. 그 다음 전국 매출액은 제일 많은 게 뭐였냐면 아까 대형마트였었어요.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백화점하고 편의점하고 보면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바탕으로 보면은 백화점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이 그 중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A가 될 거고요. 여기가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C는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정답은 여기 4번이 되겠죠. 됐죠? 4번 문제.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다와 A, C는 각각 경기, 전남, 충남 중 하나임. 경기는 수도권이고요. 전라남도는 깡촌 삼형제 중에 하나고요. 충청남도는 왠지 시골일 것 같지만 서울에 있는 공업이나
또는 인구가 충청도 지역으로, 특히 충청남도 지역으로 분산되면서 충청남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전라도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경기도랑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보면 도별 취업자 수 비율인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이 뚜렷한 지역을 보면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 우리가 앞에서 이게 삼각형 좌표 읽는 거 했잖아요. 그 2차 산업의 비중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제주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다나 나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이제 그런 것 식으로 찾아 나가면 돼요. 자, 근데 2차 산업을 봤더니 일단 가가 확실히 다하고 나보다는 취업자 수 비율이 낮죠. 공업이 별로 없다. 자, 아무튼 그것만 보면 좀 헷갈릴 것 같으면 1차 산업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이 20%를 넘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가장 시골의 성격이 강하다. 전남이 되겠네요. 전남. 자, 그 다음에 나하고 다를 봤더니 다는 1차 산업이 굉장히 적어요. 도 중에서는 제일 낮네요. 그럼 얘는 당연히 경기도가 될 거고요. 그 중간인 나가 충청남도가 되겠네요. 됐죠? 자, 그리고 충청남도는 다시 보면은 2차 산업의 종사자 수 비율을 보니까 전남보다는 당연히 높은데 경기도보다도 충청남도가 2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이 더 높잖아요. 지역 내에서. 그쵸? 그거 보고도 충남은 지금 제조업 2차 산업이 꽤나 발달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남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충남이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A, B, C를 보면 도별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우리가 지역 내 총생산은 뭐랑 거의 비례하냐면 인구랑 비례한다. 그러니까 혼자 툭 튀어나와 있는 거, 얘가 경기도가 되겠죠. 되게 쉽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하고 B하고 이렇게 보면 지역 내 총생산 가지고 물론 구분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얘네들은 좀 옹기종기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우리 1인당이란 말이 붙으면 그 지역의 어떤 성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 성격, 이제 우리나라는 좀 지역마다 차이가 아주 큰 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 선진국이란 얘기죠, 대체로. 그런데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나라의 총 경제 규모가 크다. 자, 얘는 잘 사냐 못 사냐를 따지기엔 좀 애매해요. 중국은 1인당 국민소득은 얼마 안 되지만 워낙 인구가 많아서 경제 규모가 큰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인당이 바로 지역의 성격을 나타내는데 보니까 C하고 B하고 차이가 좀 나고 B가 C보다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많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은 1인당 어떤 생산액이 비슷해요. 자동화가 좀 힘드니까, 그리고 농업은 워낙 비중이 작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조업은, 공업은 자동화, 기계화가 얼마든지 가능해서 중화공업이 발달할수록 또는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을수록 1인당 총 생산액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없지만 울산이 그래서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독보적으로 많았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남하고 충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상대적으로 제조업, 그것도 첨단 산업이나 아니면 중화공업의 비중이 높다. 당연히 충청남도죠. 여기가 충남이에요. 자, 여기서 보듯이 2차 산업의 비중, 우리가 충남이라는 거 알았으면 전남하고 충남은 2차 산업의 비중이 지금 지역 내 비중이 거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충남이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C가 이제 전남이 되겠네요. 됐죠? 자, 충남은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20% 이상이다. 20% 이상이다. 옳은 설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전남, 나는 충남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많다. 전남은 충남보다 1인당 지역 내 총 생산이 적다. 그 다음에 A는 C보다, 경기는 전남보다 지역 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높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여기 층수를 이렇게 읽어 나가야 되니까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거니까 경기도가 전라남도보다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월등히 높다. 리을 다와 비는, 다는 경기고요. 비는 충청남도니까 서로 다른 도네요.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자, 5번 문제. 표는 새 서비스업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A, C는 방송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숙박업 중 하나임. 자, 얘는 생산자 서비스업하고 소비자 서비스업하고 배운 대로 구분을 하려고 그랬더니 조금 어색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방송업. 방송업은 뭐 서비스업으로 분류가 되긴 하는데 소비자 서비스업이냐 생산자 서비스업이냐 나누기가 애매하죠. 그냥 얘는 그 자체로 독립된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특성상 지방에 있기보다는 서울 물론 서울 도심은 아니에요. 굳이 땅값이 비싼 데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저쪽 상암동 쪽에 그런 방송사들이 모여 있잖아요. 옛날엔 여의도였지만 어쨌든 서울의 비중이 유난히 높은 게 방송업이다. 그냥 얘의 특징인 거죠. 뭐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주요 방송사들이 뭐 종편 채널을 포함해가지고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거 학생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A는 어쨌든 방송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체 수도 다른 거랑 비교하면 훨씬 적죠. 그 다음에 이제 B하고 C는 자, 우리가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이고 숙박업은 대표적인 소비자 서비스업이죠. 그래서 사업체 수는 지금 서로 비슷하지만 종사자 수가 뭐 4배 이상 차이, 거의 5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업체당 사업체당 규모는 C가 더 큰 거네요. 그리고 매출액도 얘하고 얘는 사업체 수는 비슷하지만 매출액이 거의 4배쯤 차이가 나잖아요. 이쪽이 훨씬 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이 생산자 서비스업, 여기가 소비자 서비스업이 될 테니까 숙박업이고요. 이쪽은 사업 서비스업이 되겠네요. 됐죠? 자, 우리가 숙박업은 뭐 호텔만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모텔도 해당하고 여관도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숙박업 특성상 직원이 아주 많이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호텔이야 당연히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의 각각의 이제 지역별로 각각 비율을 보면, 자, A 방송업은 서울에 사업체 수가 많이 몰려 있고 종사자 수도 절반 이상, 매출액은 3분의 2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숙박업은 서울에 물론 많이 있는 편이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로 많이 오니까, 하지만 서울의 인구 비율 전국에서 20% 정도, 얘도 20% 정도. 딱히 서울에 집중해 있다고 보기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서울 사람들은 서울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지방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도 숙박업은 만만치 않게 많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C는 서울의 집중도가 인구보다 훨씬 높죠. 그래서 얘는 생산자 서비스업이다.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기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강원은 방송업이 숙박업보다 종사자 수가 많다. 자, 강원을 봤더니요. 여기는 이제 비율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종사자 수를 비교했는데 12.8%, 얘는 1.5%, 그 다음에 여기는 2.9%인데 방송업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을 비교했네요. 약간 지금 오후쯤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가끔 잘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어요. 미안해요. 자, 강원의 방송업이 숙박업보다, 방송업은 비율도 2.9%, 근데 숙박업은 12.8%, 비율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총 종사자 수 자체가 숙박업이 전국적으로 훨씬 많으니까 강원도는 방송업보다 숙박업이 종사자 수가 훨씬 더 많으니까 X. 서울은 경기보다 방송업의 사업체당 매출액이 많다. 이건 사업체 수하고 매출액 비율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서울은 사업체 수는 전국에서 34.2%를 차지하지만 매출액은 69.3%, 이것보다 거의 2배쯤이죠. 근데 경기는 사업체 수 비중하고 매출액 비중하고 거의 같으니까 전국 평균 좀 되겠죠.
뭐 당연하죠. 서울에 있는 방송업체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죠. 규모가 더 큰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옳은 설명. 그다음 전국의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숙박업이 방송업보다 많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니까 이건 종사자 수를 사업체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숙박업하고 방송업을 봤더니 이거의 상대적인 비율을 보면 돼요. 자, 얘는 앞에가 8이고 뒤에가 29니까 뒤에가 훨씬 더 비율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종사자 수가 사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거예요. 숫자가 큰 거예요. 근데 얘는 사업체 수하고 뒤하고 숫자를 비교해봤더니 이것보다 이게 더 적죠. 그래서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산수는 할 줄 아니까. 자, 그래서 숙박업이 방송업보다 많은 게 아니라 방송업이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훨씬 더 많다. X. 경기는 경남보다, 경기하고 경남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업 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자, 우리가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C니까 종사자 수 비율하고 경기도의 종사자 수 비율하고 매출액을 보면 얘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우리가 경상남도는 3.3하고 3.2인데 야, 이건 문제가 좀 쪼잔하네요. 하지만 뭐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종사자에 비해서 전국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의 비율이 눈꼽만 치지만 더 높아요. 그런데 경상남도는 눈꼽만 치지만 더 낮죠.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사업 지원 서비스업이 종사자당 매출액이 경남보다 요만큼 더 높겠네요. 많겠네요. 옳은 설명이에요. 정답은 4번. 6번. 그래프는 가나 서비스업의 시도별 종사자 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안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나는 숙박 및 음식점업, 우리가 배운 용어로 바꾸면 소비자 서비스업, 그 다음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대도시 지역에 집중해 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집중해 있다. 뭐보다 집중해 있냐? 인구 비율에 비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 서비스업은 어지간한 소비자 서비스업은 인구 분포하고 거의 비례한다. 됐죠? 그래서 가를 봤더니 서울의 비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그게 45% 정도나 돼요. 인구보다 훨씬 집중해 있으니까 가가 이건데 그냥 우리는 배운 개념대로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되고요. 자, 나는 서울 20%, 그다음 뭐 경기도도 물론 경기도 인구가 더 많긴 하지만 이 정도면 인구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전국 어디에서나 어느 정도 이렇게 비율이 있죠. 대체로 인구 비율하고 비슷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서비스업. 자, 물론 얘는 음식 숙박업이니까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에 좀 더 비중이 높긴 해요. 그래서 강원도나 제주도가 인구 비율보다는 좀 더 높죠. 자, 그렇게 해서 찾아보면 가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가는 나보다 전국 사업체 수가 많다. 자, 이건 생산자 서비스업하고 소비자 서비스업하고 비교해도 소비자 서비스업이 더 많은데요. 하지만 이거 음식점하고 숙박업소하고 이거랑 비교해보면 압도적으로 음식 및 숙박 및 음식점업이 더 많겠죠. 자, 그래서 가는 나보다 전국 사업체 수가 많다. 얘는 X가 되겠네요. 가는 나보다 지식 집약적인 성격이 강하다.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말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니까요. 나는 가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나는 가보다 종사자당 매출액이 많다. 이 자료만 가지고는 뭐 알 수 없긴 하지만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1인당 종사자당 매출액이 더 많을 거예요. 얘는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네요. 기억 디귿이 옳은 설명이고 2번이 정답이겠네요. 2번이 정답. 자, 뒤로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7번 문제. 그래프는 시도별 2차,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과 지역 내 총 생산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이런 문제가 어려운 듯 하면서 의외로 쉬워요. 특징이 뚜렷한 지역부터 찾아 나가면 뭐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남거든요. 정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가 가를 봤더니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2등하고도 꽤 차이가 많이 나죠.
가는 울산이에요. 울산이고요. 그러니까 울산 이렇게 찾아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라는 경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역 내 총 생산이 독보적으로 1, 2등이죠.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건 인구 규모하고 거의 비례하니까 라는 서울이 되겠죠. 서울이 될 거고요. 그럼 서울 찾아보면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나랑 다를 이렇게 보면은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나랑 다는 얘는 10%가 조금 넘고 얘는 20%가 넘으니까 거의 2배 차이죠. 2배 차이.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은 뭐 큰 차이가 안 나니까 물론 계산을 해보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도 알 수가 있어요. 100에서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빼고 3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을 빼면 얘가 1차 산업 종사자 수 비율이잖아요. 취업자 수 비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우리는 2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도 확실히 차이가 크니까 그거 보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경남 같은데 대도시에서는 인천이 되게 높게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 나는 공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충청남도일 거고요. 충남. 물론 이것만 보고 충남인 거 알기 어렵지만 어차피 전남, 충남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의 성격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다는 전라남도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가 충남이고요. 다가 전남이니까 정답은 4번. 그다음 8번. 그래프는 교통수단별 국내 여객 수송 분담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 이 5가지 중에 하나임. 자, 그래프를 봤더니 내용 설명에서 강조했던 게 나오죠. 이쪽은 인 기준이래요. 단순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총 수송 거리 분담률이죠. 그래서 단위가 인에다가 곱하기 킬로미터, 이 점은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외웠던 건 사람 수만을 기준으로 했던 거, 제일 많은 C가 도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얘가 지하철이고요. 그 다음에 3등이 기차고요. 4등, 5등 차이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은 게 항공이고요. 제일 적은 게 해운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각 운송수단별로, 교통수단별로 평균 수송거리, 이동거리를 곱했더니 좀 변화가 생겨요. 자, 일단 도로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가니까 멀리 갈 땐 사람들이 뭐 기차나 또는 비행기나 그런 걸 이용하고 주로 자가용도 대도시 안이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를 갈 때 이용하잖아요. 버스도 시내버스 가까운 데만 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B는 0.1밖에 안 됐는데 평균 이동거리, 수송거리를 곱했더니 2.4나 됐죠. 멀리 가니까 항공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지하철하고 기차인데 인원수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하철이 2등이었지만 여기다가 평균 수송거리를 곱했더니 기차가 지하철보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분명히 더 비중이 높아졌죠. 분담률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걸 보고서 지하철보다는 기차가 얼마만큼 평균적으로 더 멀리까지 수송하는지 그것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거니까 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A는 기종점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얘는 도로에 대한 설명이니까 X. C는 장거리 대량 화물 수송에 유리하다. 도로가요? 아니죠. 얘는 해운에 대한 설명이고요. X. B는 C보다 항공기는 도로보다 운행 시 기상 조건의 제약이 작다. X. 그 다음에 D는 A보다 지하철은 해운보다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 높다. 지하철 타고 외국으로 물건을 나른다.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E는 기차는 D보다 지하철보다 장거리 여객 수송에 많이 이용된다. 기차는 지하철보다 더 먼 거리를 주로 사람을 나른다. 옳은 설명이죠. 기차는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거고 주로. 그 다음에 지하철은 대도시 안에서 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잖아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5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교통과 통신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다 마쳤고요.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